안녕하세요. 의료정보센터장 이성훈입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요 MPIS 요거 시간대에 원래 보건복지부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정부 정책이나 의료기관들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원래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시급한 일이 생기셔서 제가 좀 대신 오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부장정보원에 있는 의료정보보호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처음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할 때는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부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안 관제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정부부처에서는 다 사이버안전센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서 조금 일을 하다가 저희 의료기관들의 정보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2018년도에 의료 아이삭이라는 공동 보안 관제 센터가 생겼어요. 그때 출범을 할 때 같이 임합을 돼서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 사이버센터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세력구에 올라왔고 마침 코로나도 좀 종식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쓰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금 현황이 어떤지 먼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사 저런 기사 하루에 수도 없이 의료기관에 관련된 정보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의 문제점들을 기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상급종합병원의 계정 정보가 다크웹이라고 하는 그 좀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유통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저희도 좀 주말에 좀 힘들게 좀 처리를 했고 아마 해당 그 의료기관에서도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기사가 거의 비슷하게 났었고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보안 담당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담당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저도 인적 정보 보안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기사를 기자분들께서 써주시는 건 좋은데 꼭 금요일 주말 앞에 기사를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렇고 병원에 계시는 보안 담당 선생님도 그렇고 주말을 좀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잘 써주셔서 잘 대처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민간에 계시는 의료기관과 공공에 계시는 의료기관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은 공공에 계시는 그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거의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고요. 근데 우리 민간에 있는 의료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이 정보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을 시작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이제 그게 그 큰 차이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저번 주에 발표됐던 그 상급 종합병원의 그 계정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민간에 계시는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사가 올라와야 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공공에게 있는 그 의료기관은 그 전에 미리 그런 첩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기 전에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제 민간에 있는 의료기관들에도 저희 의료정보보호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사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하면 훨씬 더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료기관에 계시는 위에 계시는 임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본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침해 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커가 되게 공을 들였던 사건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3, 4년 전부터 그 의료기관에 있는 오픈되어 있는 서버, 그 주로 이제 많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포트가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공개된 IP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지 않는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웹 서버라든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 서버라든지 와스 서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자주 관리를 하고 접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웹에서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 이 공격당한 시스템도 특정 정보를 저장시키는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자주 접속을 하지 않고 그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일이 필요할 때 그때 접속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관리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를 하게 되면 보안 패치도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시는데 이 장비는 그게 없었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서 장악이 됐고 해커는 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나서 몇 년 동안 한 2년 가까이 이 기관에 있는 모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의 호스트 네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2년 후에 자기가 원하는 채굴형 악성 코드를 심어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관제를 하면서 갑자기 트래픽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해당 시스템들, 해당 기관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데 갑자기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트래픽,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 다 그렇게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안에서 밖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그런 이상 징후였어요. 그래서 이상 징후가 발생해서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담당 선생님도 전혀 뭐 특이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희가 해당 기관에 있는 먼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조인 DMZ 존에 있는 서버들을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 서버를 찾아서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상한 프로세스가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 그 실행 파일을 하나하나 까보니까 oracle.exe라는 그 파일이 자기가 이제 악성 코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상 그 파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였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커가 집요하게 몇 년 동안 노력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다 취약점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그런 뭐 프로세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서비스 항목들을 전부 다 전 시스템을 다 하게 돼서 상당한 많은 담당자의 그 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저희 그 병원이나 그 종합병원이나 그 상급 종합병원 케이스는 아니고 이건 저희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원급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스템이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EMR, 팍스 뭐 요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서버라기보다는 그냥 PC에 프로그램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큰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이 그런 상용 네트워크를 가지고 공인 IP를 사용하는 그런 상용 IP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냥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기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공유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는데 그 취약점의 가장 큰 취약점이 특히 EMI나 팍스 같은 경우는 그 의원급에서 계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 관련된 유지 관리 업무 자체를 원격으로 많이 수행을 하세요. 뭐 비용적인 문제가 있죠. 큰 대형 병원처럼 시스템이 많으면 많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나 아니면 장애를 처리하기 위한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하시는데 이런 작은 소규모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격 접속 포트를 많이 오픈을 하십니다. 그 오픈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원격 접속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됐는데 접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물론 인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격 접속을 해서 상황을 처리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필요한 시간만큼만 인가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소규모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담당자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서 대부분 원장님이나 아니면 사무를 보시는 선생님이 그거를 처리하게 되시는데 그냥 상시 오픈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원격 접속 포트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해커들이 아주 손쉽게 접근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EMR 서버에 접속을 해서 대부분이 지금 소규모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정보를 빼가는 것보다는 랜섬웨어 감염을 시켜서 금전을 취득하는 그런 공격들이 많습니다. 거의 저희 센터가 3년 동안 그 침해 사고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랜섬웨어 감염에 의한 그런 공격이었고요. 조금 뒤에도 이제 병의원의 우리 의료기관들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 의료기관들은 환자를 관리하고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세요. 이제 그거를 해커들은 많이 노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앞에 케이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케이스인데요. 앞에 같은 경우는 원격 접속에 의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 원격 접속을 접속하기 위한 그 최앞의 관문, 네트워크의 관문에 대한 관리적인 소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한 공유기 AP가 있어야 되죠. AP 자체에 설정을 그렇게 잘 해놓지 않으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소규모 의원분들은 IP 타임 공유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IP 타임 공유기에 보면 DMZ 기능을 설정하시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그 IP 대역을 만들어서 DMZ 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웹에서 접속을 할 때 전체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설정을 하고 사용하게 하죠. 큰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저희 보안 담당 선생님들이 DMZ니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정값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죠. 장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소규모 의료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규모 의원들은 IP 타임 하나만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죠. 밑에 그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의원에서 쓰고 있는 그런 PC들도 다 그 이 IP 타임에 물려 있는 거죠. 물론 무선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DMZ 기능을 그냥 완전히 오픈시켜서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EMR 서버에 랜섬웨어가 감염되고 그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경우고요. 다른 IP 타임의 기능은 포트 포워딩이라고 해서 특정 IP를 특정 서버로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이 기능을 활용해서 EMR 서버나 팍스를 연결을 시켜놓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작은 소규모 의원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 혼자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
그 영상 정보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의 협진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시스템을 접속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나서 조사를 나가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적인 부분에서 그거를 조정만 해주시면 금전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이 IP 타임 같은 공유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보안 공지로 해서 해당 시스템을 어떻게 이 공유기를 보안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하기 쉽게 해서 공지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후속 작업으로는 공유기 자체가 IP 타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네트워크사 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LG U+라든지 KT라든지 이런 공유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기 설정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소규모 의원들에 계시는 원장님들이 좀 보시고 설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의원에서 발생한 경우가 한 절반 정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처음에 랜섬웨어 걸립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유기 문제라든지 원격 접속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랜섬웨어 감염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감염되면 이 소규모 의원들한테는 해커들이 비싼 비트코인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0. 몇 정도를 요구를 해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 저희가 암호를 풀 수 있는 키 값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이제 빨리 진료를 하셔야 되니까 지불을 하세요. 지불을 하셔서 그 자료를 다시 원상복귀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 해커가 들어와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그 경로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돈만 지불해서 진료 정보를 다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해커는 한 달이나 2달 후에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또 해서 이 병원에 또 돈을 요구해요. 그때는 5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요구를 하죠. 두 번째니까. 제일 심하게 본 케이스는 3번 감염되시고 저희한테 의뢰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타까운 게 의료정보센터가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암호화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가 복호화해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2차, 3차 감염을 이루어지는 원인은 저희가 파악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감염돼서 금전적인 피해나 아니면 진료 행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원인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저희는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 다 빼고도 병의원급만 해도 한 6만여 개 이상이 되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있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3년 됐습니다. 3년 저희가 치매 사고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해드리는데 아직까지 100건도 안 돼요. 저희한테 신고한 건이. 그 6만여 개의 의료기관 중에 100건밖에 안 된다는 거 아주 극히 소수의 문제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좀 노력은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그런 성과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자리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접촉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는 소개를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병원의 특성, 의료기관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 서울병원의 CISO이신 박종환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되게 저희 공감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들의 특성의 업무 특성 가장 큰 게 환자가 먼저냐, 보안이 먼저냐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더 심각하게 이쪽은 의료 분야 쪽은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을 하다가 만약에 환자 진료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환자 생명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보안 담당 선생님들이 아주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오너, 그러니까 그 오너의 결정에 따라서,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 리스크를 안고 가실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못해요. 환자 생명이라는 부분들이 더 큰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기관들은 업무가 너무 다양하게 있으세요. 진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진료, 그죠? 지금 앞전에 저희 한기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도 하십니다. 의료기관에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를 위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협업도 하셔야 되고. 근데 일반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꽁꽁 싸매고 있죠. 안에서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거의 다 차단해 놓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료기관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공유하는 루트들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그 길들을 우리 보안 담당 선생님들이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 가서 보면 진료실이, 그러니까 진료하는 데가 있고 병동이 있고, 그 병동 앞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앉아 계시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그 앞에서 앉아 계시는 그 PC들은 공용 PC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이거 내 PC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교대 근무하시면서 그 PC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일반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내가 쓰는 내 PC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패치를 해달라, 업그레이드 해달라, 왜 안 해? 안 하면 당신한테 페널티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는 조직을 운영을 하죠. 보안을 위해서.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개인이 쓰는 P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공용으로 쓰는 PC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우리 보안 담당 선생님이 다 하셔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PC들이나 시스템들을 보안 담당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앞 시간에 한기태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기의 컴퓨터화, 정보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의 문제점들은 전에는 의료기기에 컴퓨터가 한 대씩 달려 있어요. PC가 한 대씩 달려 있고, 그 의료기기를 쓰고자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 PC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 PC에 쓰는 소프트웨어가 외선 제품들이 많았고, 외선 제품들의 특성은 또 그 나라에 있는 그 중앙 관리 서버, 인증 서버에 인증받고 그 PC를 쓸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폐쇄병동이 생겼을 때는 그 안에 저희 보안 담당 선생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든지 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PC가 그 안에서 존재를 하지만 그 PC에 대한 설정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보안 선생님들이 그런 이 팬데믹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에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PC나 컴퓨터들, 이 정보와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냐라는 것도 하나의 큰 고려사항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보자 해서 저희가 지원 서비스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정보보호팀에서 공공과 민간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사이버 보안이나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좀 도움을 주려고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사이버 안전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그 보건복지부 소속 병원들이나 시도에 존재하고 있는 의료원들을 여기서 관리하고 보안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정보보호센터는 그 외에 있는 민간 영역의 의료기관
것들에 대한 보안 관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는 공공에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기관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 좀 확대해서 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 의료정보보호센터하고 개인정보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의료기관들이 만약에 서비스를 요청을 하시면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조직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좀 바뀌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의료아이사라는 이름으로 보안 관제를 하는 기구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진료 정보에 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의료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면서 진료정보 침해대응센터라는 곳이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1월달에 이 두 조직이 좀 코업을 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정보보호센터라는 곳으로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안 관제와 침해 대응 업무 그리고 여러 각종 서비스 업무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보호센터는 상시 보안 관제하고 침해 대응의 주 축을 이루고 있고요.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조사해주는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 업무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보보호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나 정보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사항들을 저희한테 주시고, 의료정보정책과나 보건의료정책과 이런 다른 과에서는 진료정보 교류 문서 저장소나 아니면 공공 민간 의료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한테 가이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협회, 협단체, 의료기관 협단체와 같이 코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원 서비스가 보안관제 서비스인데요. 이 보안관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 네트워크들에 대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안 장비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분석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걸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기관 보안 담당 선생님한테 노티를 해드리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물론 사고 징후가 명확하다 싶으면 저기 침해 대응 파트 쪽으로 이관이 돼서 침해 사고 파트에서 전문 인력이 가서 침해 사고 조사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안관제 서비스를 신청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18년도부터 계속 홍보해드리고 독려해드리고 가입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그렇게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안 관제라는 것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축이 돼야 돼요. 정부에서 그런 장비들을 다 지원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민간이다 보니 정부 돈이 지원되는 게 아주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결을 하셔야 보안관제가 가능한 거죠. 보통 제대로 보안관제를 하게 되려면 7천만 원에서 2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소규모나 중규모의 그 의료기관에서는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 병원들만 가능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좀 노력은 해보고 있어요. 뒤쪽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첫 장에서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첩보를 얻는 것들을 저희 의료기관에 있는 보안 담당 선생님한테 저희는 많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알려드릴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우리한테 가입되어 있는 저희 보안관제를 받고 있는 회원기관 46개 기관밖에 없어요. 나머지 우리 의료기관들에 계시는 보안 담당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보건소라든지 우리 병원협회, 의사협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분들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많은 채널을 확보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치매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과태료가 300만 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한 번도 없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세요. 우리 소규모 의료기관에 가보면 지금은 한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꼭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세요. 필요해서 신고를 하시는 거죠. 아까 경우처럼 2번, 3번 랜섬에 감염됐는데 이거를 좀 더 이상 당하기 싫어.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시든지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그렇게 크게 신고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좀 진행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퀴즈 이벤트다 뭐 이런 걸 해서 좀 작은 아주 작은 커피 쿠폰 같은 거 나눠드리고 하곤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뭐 조금 많이 홍보는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파악하기에는 그래도 5천 명 이상 그때 이벤트에 참여하셨으니까 5천 개 이상의 의료기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들만 해당이 되겠죠. 소규모 기관들은 거의 시스템이 없으시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희망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갑니다. 저희가 어디든지 갑니다. 저희 제주도도 가고요. 저희 산골, 강원도 산골도 갑니다. 가서 점검해드려요. 시스템을 점검해드리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그 예방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드려요. 물론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근데 매년 받게 되면 한 2, 3년 터울 안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다 취약점을 점검을 하시겠죠. 그런 기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 인력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물론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70여 개 정도 기관을 서비스를 해드릴 거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기관에 저희가 서비스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올해도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충분히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모의 해킹도 저희가 원하시면은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저희한테 서비스를 허락을 해주셔서 그 진행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의 해킹을 했는데요. 해당 기관에 보유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 전문 인력들이 실제 해커가 하는 것처럼 해킹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기관의 서버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드리는 그런 행위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많은 기관들이 갖고 있는 게시판이나 글을 쓸 수 있는 그 홈페이지의 기능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원래 홈페이지 만들 때 소스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픈하셔서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픈을 하고 있는 경우에서 그 취약점을 통해서 웹셀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해킹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를 업로드해서 서버를 장악했고 장악한 서버에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도 파악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DB까지 접근을 해서 실제적으로 패스워드,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다 획득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시면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모의 해킹까지 해서 문제가 뭔지 또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교육과 훈련인데요. 저희가 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의료기관들이 모일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보안 담당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료기관들의 보안 담당 선생님들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게 또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신고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보안 간제라든지 아니면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뿐만 아니라 저희가 악성 메일 모의 훈련이라고 해서 여러 번 직원들이 악성 메일에 의해서 그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되는 그런 거를 미연에 반지기 위해서 훈련들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 교육 동영상이나 아니면 퀴즈,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퀴즈 이런 것도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보건복지부에서는 같이 상호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시작을 왔기 때문에 좀 이젠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또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려고 하는 게 의료기관의 법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우리 같은 공공기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의료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고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 때는 좀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기관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보안관제 진입하는 건 장벽을 낮춰드리려고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보안관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보안관제를 가입하기 위한 회원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정보보안 수준을 진단해서 그 다음에 올라간 만큼 회원비를 깎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보안 담당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위에 있는 임원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기관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들 많이 좀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정보센터 입장에서는 저희 조직도 강화해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지금 증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안관제도 지금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참여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